파트 5. 한국을 알기 위해 한글을 배우다. 1876년 4월 말과 5월, 로스는 이번에도 왕노인과 함께 두 번째 고려문 여행을 떠났다. 두 번째 고려문 여행은 첫 번째 여행과 다르게 영국 위즈의 사업가인 로버트 아싱턴의 후원을 받았다. 한편 1876년 4월 MBS에서는 로스가 잉커우에 새로운 교회를 건립하는 데 필요한 600파운드를 로스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본부에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로스와 편지를 서로 주고받았다. 이번에 로스는 MBS로부터 받은 예산으로 교회를 따로 건립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했다. 2년 만에 두 번째 고려문 여행길에 나서게 된 로스는 왕노인에게 이전에 고려문에 처음 갔을 때 교회를 세워도 괜찮을 장소를 발견하지 못하고 한글을 가르쳐줄 조선인도 만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꼭 조선말을 배울 것입니다. 저에게 조선말을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을 고용하는 것이 이번 여행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왕노인은 로스에게 서양 사람에게 한글을 가르쳐줄 조선인을 찾기 힘들 것이라며 조선말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역관으로 쓰자고 말했다. 그러자 로스는 자신이 굳이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지 설명했다. 조선인에게 조선말을 배워서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할 생각입니다. 이에 왕노인이 조선인들도 한문을 읽을 줄 아니 그냥 한문 성경을 주면 안 되냐고 말했다. 그러자 로스는 왕노인의 손을 잡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머지않아 조선에 복음의 문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많은 조선인이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글 성경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고려문으로 가는 길, 로스와 왕노인이 나눈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로스는 1차 고려문 여행 때 한글을 배우지 못한 것을 많이 아쉬워했다. 그래서 조선인을 자신의 한글 선생으로 고용하려 했다. 이는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을 위해서였다. 로스가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은 1874년에 고려문 1차 여행을 마치고 로스가 잉커우에서 잠깐 쉬고 베이징으로 갔을 때였다. 그는 베이징에서 마틴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로스가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을 결심한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로스는 영어, 게일어뿐만 아니라 이미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 히브리어를 잘했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된 이후부터는 중국어를 학습했다. 언어 학습 능력이 뛰어났던 그가 한글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했다. 로스는 이미 중국인과 중국어로 소통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조선에서 선교하려면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한글에 대한 로스의 학부열은 그가 고려문을 두 번째로 방문하기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로스가 고려문에서 돌아온 지 6개월쯤 지나고 나서 계속 한글 교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 당시 조선인들 사이에는 서양 사람과 대화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로스는 우연히 한 소년을 만났다. 그는 거리를 배회하던 소년을 데려와 정성껏 돌보았다. 그 소년은 조선인이긴 했지만 어렸을 때 집에서 도망쳐 11년 동안 한글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래도 소년은 로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지만 소년의 서툰 한국어 실력에 로스는 당황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후 소년은 약간의 한국말을 기억해냈다. 한국어 자모음 몇 개를 기억해낸 소년은 자기 생각에는 정확하다고 했다. 로스는 소년과 같이 교회에서 지내면서 그와 친해졌고 소년은 로스에게 한글 자모음을 정성껏 알려주었다. 로스는 소년이 알려준 한글 자모음을 숙지하여 훗날 고려문에 가서 조선인들과 직접 대화하기로 작정했다. 로스와 왕노인은 조선인들을 더 많이 만나기 위해 고려문에 들렸다가 의주가 보이는 애하와 압록강의 합류 지점으로 갔다. 그때 로스는 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찾아갔는데 폭이 매우 좁은 골짜기에 조선인들이 돌로 지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로스가 방문한 집의 바깥담에는 지붕이 있는 대문이 있었는데 이러한 대문이 조선의 양반집에 있는 소슬대문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집주인에게 들었다. 로스는 한 집의 본체가 남쪽을 향하고 나머지 방들이 각각 동쪽과 서쪽을 향하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며칠 후 로스는 그 마을에서 기와집을 보았는데 그 기와집에서 지붕의 양쪽으로 뻗어 나와서 집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나무로 된 마루에 앉아서 조선인들과 함께 쉬었다. 집주인은 마루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쉬고 있던 로스에게 닭과 시금치 그리고 며칠 전에 잡은 멧돼지를 화로에 구워서 요리로 대접했다. 로스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환대해 준 것에 고마워하며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로스는 압록강 너머에 있는 의주를 바라보면서 직접 조선에 가서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당시 서양 사람이 마음대로 조선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의주 근처에 머무르던 로스는 농사를 짓고 있는 조선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에서 근무하고 있던 관군이 로스를 내쫓았다. 결국 로스와 왕노이는 관군을 피해 다른 곳으로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 로스를 도왔던 조선인이 관군을 보고 도망쳐버린 것이다. 원래 로스와 왕노이는 그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조선인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스의 선교에 대한 고민은 깊어져만 갔다. 로스는 조선인들과 더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한글 교사를 고용하려 했지만 계속 실패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노인이 로스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 한 조선 청년이 로스의 한글 교사가 되겠다고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그 청년은 많은 돈을 요구했다. 로스는 자신에게 한글을 가르쳐 준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고 했다. 며칠 후 청년이 찾아와 왕노인과 로스를 만났다. 그 청년은 로스에게 퉁명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시오. 의조에서 온 이응찬이라고 하오. 이응찬은 의조 상인으로 한약, 소가죽, 홍삼 등을 팔았으며 배를 타고 중국 청나라에 가서 물건을 팔았다. 의조 상인들은 중국인들과 자주 교류하는 국제 상인이었는데 이들은 의조에서 압록강으로, 압록강에서 고려문으로, 고려문에서 선양으로, 선양에서 산하일관으로, 산하일관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길을 이용했기에 조선 의조와 청나라에서도 물건을 팔 수 있었다. 의조의 상인들은 고려문에서 중국인들에게 물건을 팔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인들과 친해지고 중국어를 익히게 되었다. 특히 책문이라고도 불리는 고려문은 조선 조정이 상인들의 무역을 유일하게 허용하는 책문호시가 있었던 곳이었고 여기에 의조 상인들도 참여했다. 조선 후기 조선과 청나라의 무역은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공적으로 허용된 계시와 사적으로 거래된 호시로 구분되었다. 고려문에서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청나라 상인들과 교류하여 물건을 거래하는 책문호시가 이루어졌다. 책문호시는 1707년에 사상에게 개방되면서 청나라의 상품이 이들에 의해 대량으로 수입되었는데 책문호시에서 조선의 상인들이 청나라로부터 수입한 물건은 주로 비단, 약재, 문방구였고 조선의 상인들이 청나라에 수출한 물건은 은, 종이, 무명, 인삼이었다. 의조는 고려문과 가까웠기에 의조의 상인들은 대부분 책문호시에 참여했다. 의조에서 청나라와 무역 활동을 했던 상인들은 만상이라고 불렸다. 결과적으로 책문호시는 사상 중에서도 만상에게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만상호시라고도 불렀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했을 때 로스는 중국인들이 조선의 의조 상인들과 만나서 거래한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의조 상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결국 그는 의조 상인 이응찬을 자신의 한글 교사로 고용하게 되었다. 이응찬이 돈이 필요했던 이유는 배를 타던 중에 폭풍을 만나 배가 전복되면서 물건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까스로 목숨만 건졌기 때문이다. 내가 한국어 교사를 발견하는 일이 가망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상인의 파산으로 인해 한국어 교사를 얻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고려문에 가져갈 물건들을 배들에 실었는데 배들이 강을 건너는 동안 강한 바람이 불어 그의 전 재산인 소가죽들이 바다에 빠져버렸다. 그는 파산자가 되었고 물건을 다 잃은 이응찬은 여러 물건을 보유한 상인에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다. 크게 상심한 이응찬은 청나라 단둥에서 술과 아편으로 세월을 보냈다. 이응찬의 친구들은 술에 허덕이는 그에게 다시 고려문으로 돌아가자고 재촉했다. 이응찬은 친구들과 함께 고려문으로 돌아왔는데 고려문의 한 거리에서 우연히 한글 교사를 구하는 왕노인을 만나 로스의 한글 교사가 되게 된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글을 배워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글 교사를 구하려고 애썼던 로스는 매우 기뻐했다. 이로써 로스는 이응찬에게 한글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다. 드디어 성공이 내 수고를 보상해 주었다. 몇 달간 머무를 수 있는 한 사람이 왔다. 그를 붙잡아 두는 것이 얼마나 불확실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돈을 아끼지 않고 그를 고용했다. 그를 통해서 다른 유용한 작품 외에 성경의 요한복음을 번역하도록 했고 이어서 마가복음을 번역하도록 하였다. 마침내 나의 노력이 보답이 되어 이응찬이 와서 수개월 동안 체류하였다. 그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아주 불안정한 것을 알기에 아무런 제한 없이 그를 고용했다. 그런데 이응찬은 로스에게 독특한 조건을 또 요구했다. 그는 로스에게 다른 데서 자신을 만나면 모른 척 해달라고 부탁했다. 로스는 그에게 이유를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지만 그의 모습에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응찬은 굳은 표정으로 로스에게 단호하게 나는 니고데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고려문에서 나를 보더라도 모른 척 해주셔야 합니다. 이에 로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이응찬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후 이응찬은 고려문에서 로스를 마주쳐도 모른 척했고 로스도 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이응찬은 자신의 친동생에게도 자신이 서양 선교사의 한글 교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응찬이 로스에게 자신을 모른 척해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서양 사람과 만나는 것을 단속하고 통제하는 당시 조선 사회의 분위기 때문이었다. 로스와 이응찬이 만난 1876년 당시에는 비록 강화도 조약으로 문호가 개방되었지만 조선은 사회 내부적으로 조선인이 서양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분위기였다. 이응찬은 재산도 잃어버린 데다가 자신이 서양에서 온 선교사와 교류한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큰 피해를 볼까봐 걱정했었다. 1876년 겨울 이응찬에게 한글을 배운 로스는 한글이 우수한 문자이며 정확한 시제와 뛰어난 동사의 연결어미를 갖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로스는 조선은 며칠이면 배울 수 있는 한글이라는 훌륭한 글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한글은 단순하지만 아름답다고 칭찬했다. 로스는 이응찬과 격에 없이 소통하며 한글을 배웠으며 이응찬도 로스에게 한글의 장점을 알려주었다. 그 말에 이응찬은 로스에게 조선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여성들도 한글을 혼자 쉽게 배운다고 말했고 로스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뛰었다.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선인들에게 빠르게 전파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한편 1876년에 비로소 선양에 큰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바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동광교회이다. 동광교회가 세워지면서 선양의 주민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이 마련되었다. 나중에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인쇄소이자 출판소인 문광서원이 동광교회 근처에 세워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동광교회는 만주 선교뿐만 아니라 성경 한글 번역 사업에도 도움을 준 교회였다. 동광교회가 창립되던 날에 로스와 엉노이는 매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드디어 온전한 교회가 이곳 만주에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만주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잉커우의 3년간 흉작이 계속되었는데 로스와 그의 여동생 캐서린 그리고 엉노인이 흉작으로 고통받고 있던 주민들을 도와주었다. 이 학교가 설립된 첫 해, 그 상인은 자기 고향 마을의 상황에 대한 애처로운 이야기를 했다. 3년 계속된 흉작은 사람들을 완전히 파멸시켰다. 처음 2년 동안의 흉작의 농부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농장에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팔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곳에서 돈을 빌려서 곡식을 구입했다. 세 번째 해에 이삭이 막 여물려고 할 무렵 땅을 황폐화시키는 홍수가 자라나는 곡식의 모든 줄기를 썩혀버린 후 그들은 팔 것이 전혀 없었고 돈을 빌릴 곳도 없었다. 특별히 추운 겨울의 한 달이 이미 지나갔다. 사람들은 기근과의 희망 없는 투쟁의 늪에 빠져버렸다. 땅은 마치 돌처럼 단단한 얼음 덩어리가 되었다. 하지만 이 얼음 덩어리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음식으로 끓이는 구릉지대와 평원에서 가까스로 자라 마른 풀이 되면 자신들의 유일한 연료인 풀뿌리들을 고통스럽게 캐내야만 했다. 사람들의 상황은 아주 애처로웠으며 잉커우의 흉작이 계속되자 주민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팔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벌면서 평소보다 식량을 어렵게 구했다. 로스가 잉커우에서 사역을 시작한 1873년에는 흉작으로 잉커우 주민들이 한계에 이르렀다. 로스는 잉커우에 있는 영국인 선교사들에게 잉커우 주민들을 같이 돕자고 말했고 영국 스코틀랜드 선교부로부터 20파운드의 자금을 얻어서 식량을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는 왕노인과 함께 잉커우 주민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었고 음식과 연료도 제공했다. 그 덕분에 잉커우 주민들의 서양 사람에 대한 반감이 많이 사그라들었다. 항구에 있던 몇몇 영국인들은 그들이 일상적인 박애 정신으로 기꺼이 관대하게 대응을 했으며 다량의 곡식을 구입하여 그 마을에 빌려놓은 큰 집으로 보냈다. 왕노인이 특정한 조건으로 곡식을 분배하기 위해 보내졌다. 애초에 마을 전체를 위한 충분한 공급량을 희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그는 임대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그리고 이미 제공된 교사 아래에서 학생이 될 것 같은 모든 소년 소녀를 위해 음식과 연료를 제공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로스를 비롯한 영국인들과 왕노인의 구제로 흉작에 따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잉커우 주민들은 로스가 세운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나자 그 학교는 학생들로 붐비게 되었고 로스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곡식들을 주었다. 왕노인은 학교에서 만세반성 열리니 예수 사랑하심은 큰 죄에 빠진 날 위에와 같은 찬송가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었다. 왕노인은 로스의 동역자로서 중국인들에게 찬송을 알려주었고 로스는 왕노인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8절을 통해 로스를 중국 선교사로 보내신 후 그의 중국 선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1872년에서 1874년 로스 선교의 초창기 만주에서의 사역은 로스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기였다. 평소 그의 탁월했던 언어 학습 능력 덕분에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로스는 많은 중국인을 만나게 되었다. 이 시기 로스는 아편에 중독되었던 왕노인을 회심시켜서 중국인 전도사로 세웠고 선양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학교를 세워 기독교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감을 줄이는 결실을 얻었다. 게다가 로스와 그의 여동생 캐서린과 그의 동역자인 왕노인이 잉커우에서 3년간 계속된 흉작의 피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면서 복음이 잉커우 주민들에게도 빠른 속도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1877년 로스는 자신이 한글을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과 예문을 바탕으로 조선을 방문한 선교사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어 교재인 조선어 첫걸음을 저술했다. 1년 전인 1876년 말에 로스는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한 중국어 교재인 중국어 첫걸음을 저술했는데 그는 2년 연속으로 중국어 교재와 한국어 교재를 편찬한 것이다. 이는 로스의 언어 학습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로스는 조선어 첫걸음에서 한글 아래에 발음 기호를 표시했는데 여기에서 영어의 띄어쓰기가 도입되었다. 띄어쓰기는 한글을 모든 사람이 쉽게 학습하는 글자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로스의 띄어쓰기는 한글 문장을 더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로스는 책에서 영어 문장에 사용하는 문장 부호, 즉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등을 표시하여 한글 문장의 의미 정보를 서양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려 했다. 로스는 조선어 첫걸음을 총 97면으로 구성하고 표지, 서문, 본문으로 구성했으며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한글 문장들이 예문들을 기록했다. 그는 책의 본문에서 라이브러리, 스쿨, 키친, 다이닝룸, 비지터스 등 33개의 주제어를 단원 제목으로 삼았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라이브러리 단원의 내용은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선생과의 첫 대면 상황에 대한 예문이 적혀 있다는 것이다. 그 외 다른 단원들은 제목과 내용이 매우 비슷하다. 33개의 단원 중에는 제목이 특이한 단원도 있다. 32단원의 제목이 모롤이고 33단원의 제목이 소울인데 이는 목회자인 로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책에도 반영된 것이다. 로스는 조선어 첫걸음을 한글의 문법과 예문 등 상당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한글의 문법과 문장 구성 원리에 대한 복잡한 설명보다 한글 예문을 들었으므로 서양 사람이나 조선의 여성, 아동도 이 책을 읽고 한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즉, 이 책은 한글 교재로서 획기적인 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 책에서 문장의 어미에 읍세나 습세가 쓰인다. 즉, 평안도 사투리가 뒤섞여 있는 것이다. 이는 로스가 의주 출신인 이응찬에게 한글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로스는 한글을 공부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며 이 책을 집필했다. 첫째, 현재 한국에서도 당연하게 쓰이고 있는 띄어쓰기가 도입되어 사람들이 쉽게 한글을 읽을 수 있게 했다. 이는 조선인들이 띄어쓰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독립신문보다 19년가량 앞선 것이었다. 둘째, 책에서 한글 예문으로 대화체 문장들을 활용했다. 그는 대화체 문장들을 예문으로 들어 학습자들이 어떤 문장으로 조선인들의 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게 했다. 로스는 조선어 첫걸음을 저술한 뒤 1877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인들을 위한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을 시작했다. 그해 여름, 로스의 한글 교사 이응찬은 자신이 알고 있는 조선인 번역자들을 데려와서 로스를 도와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로스가 한글을 열심히 배우는 것이 성경을 한글 번역 사업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응찬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목사님, 한글 성경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꼭 있습니까? 조선에서는 한글이 언문으로 취급받아서요. 조선인 중에서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꽤 있으니 한문으로 된 성경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로스는 이응찬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이 선생, 조선에서 양반이나 이 선생같이 중국인들을 자주 만나는 상인들은 한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도 아시다시피 한글은 읽고 배우기가 쉬운 훌륭한 문자입니다.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한글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배우고 믿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응찬은 서양 사람이 한글을 훌륭한 문자라고 평가하자 많이 놀랐다. 며칠 후 이응찬은 로스를 도와 성경 한글 번역 사업에 함께할 몇 사람을 더 데려왔다.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 조선인들에게 성경 원어의 의미가 한글로도 충분히 잘 전달되게 번역하는 것이 중요했다. 로스는 본문의 의미와 한국어의 관용어에 적합한 절대적 직역을 원칙으로 했다.
로스는 원어의 의미를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도 조선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 어휘를 사용했다. 또한 성경의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소리 글자인 것처럼 한글도 소리 글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로스는 조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익숙한 한문 단어들을 배척하지 않았으나 당연히 한글 표기를 한문보다 존중했다. 그리고 성경의 원어가 조선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 단어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그리스어의 바늘눈을 한국어로는 바늘기로 번역한 것이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